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독서 천재 3-2단원 중에 첫 번째 글인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단원이 인문 예술 분야에 관련된 글을 배우는 단원이었죠. 3-2단원은 사회 문화 분야의 글 읽기를 공부할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이 글을 들고 있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나는 고발한다 라는 편지 글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글인 이 글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점검해 봅시다.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은 내용 확인 문제예요. 사실적 읽기와 관련된 문제죠. 특히 각 부분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과 같은 기호를 붙여서 그 부분에 관한 의미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이 글 자체가 정치인과 경제인을 통해서 정치 논리, 경제 논리가 어떤지 살펴보는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곧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를 묻는 문제예요.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정치인, 정치 논리, 경제인, 경제 논리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다른 기준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기에 학습활동 2번의 가를 제시하고 이 글을 바탕으로 이 보기를 해석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그게 어떤 글이냐면 여기 이 표예요. 학습활동 가에 제시된 게 바로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정책 수립 이것에 관한 표예요. 이 표를 제시하고 윗글을 바탕으로 이 표를 해석하는 이해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학습활동 2번의 가의 변형 문제나 아니면 그 뒤에 제시된 나 혹은 교과서 외의 상황을 보기에 제시하고 이 글을 바탕으로 이 보기를 해석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이건 못지않게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도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 문화 분야의 글 읽기란 무엇인지 독서 이론을 생각 열기에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사회 문화 분야 글의 특성이 드러나거든요.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은 인간이 모여 구성하는 사회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현상을 탐구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인문예술 분야의 글,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의 글과 어떻게 다른지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활용해서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은 사회 현상, 사회적 행동 이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사상, 삶의 문제 이것을 다루고 있는 인문예술 분야의 글과 구별이 돼요. 근데 이걸 활용해서 사회를 이루는 인간의 사상이나 삶의 문제를 다룬다. 이것이 틀린 선지로 출제됐어요. 인간의 사상이나 삶의 문제는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이 아니라 인문예술 분야의 글이죠. 이렇게 섞어서 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인간 사회를 다룬다는 점에서 자연현상의 원리나 응용을 다루는 과학기술 분야의 글과 구별된다. 이렇게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을 인문예술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글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사회 문화 분야의 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예로 들고 있거든요.
유치하게 된다면 이것들 중에 하나 바꾸어서 인문예술 분야나 과학기술 분야를 끼워 넣을 수도 있겠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이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어요.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은 사회 문화 현상을 관찰하고 그 성격을 규정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글쓴이의 관점, 글쓴이의 이념에 따라서 성격이나 원인이나 대책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 내용도 그대로 선지로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은 글쓴이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타당한지 비판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을 때는 사회 문화 현상에 접근하는 방식, 글에 반영된 사회적 요구와 신념, 이것도 파악해야 하고요. 특히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사건을 파악할 때는 그와 관계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도 이해해야 합니다. 방금 언급한 방법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영상에 공부하게 될 나는 고발한다. 그 부분을 읽을 때 특히 필요한 방법이겠죠.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제재 읽기 해볼게요. 제목은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글의 핵심 제재이죠. 이 글은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문이에요. 자, 그럼 머리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머리말 부분에서는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 관점이 다른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한 사회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문제, 자, 이것을 바라보는 차이 나는 시각을 보여줄 거예요. 이 문제에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느냐, 경제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달라진다. 정치 논리에서 접근하면 공평성을 중시하게 되고 경제 논리에서 접근하면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다. 시작부터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아까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했을 때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글은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조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이 단원 공부는 끝난 거예요. 바로 첫 번째부터 나오죠. 정치 논리에서는 공평성, 경제 논리에서는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이걸 공부할 때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부분은 정치 논리와 연관된 내용이고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제시된 부분은 경제 논리와 연관된 내용이에요. 이 두 기준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냐면요. 문제인식과 해법이 달라집니다. 자, 이것도 문제에 다 언급이 된 거거든요. 정치 논리, 경제 논리,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인식과 해법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정치 논리는 누구에게 얼마를 이라는 식의 자원 배분의 논리고 주로 분배 측면을 중시해요. 그런데 경제 논리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효율성을 중시하게 됩니다. 계속 볼게요.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일반적으로 정치인과 경제인에게서 잘 드러난다. 이 글은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치인과 경제인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정치인은 사회적 의사결정에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공직자를 정치인으로 설명하고요. 경제인은 공공정책의 분석, 진단, 수립,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제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수월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정치인과 경제인의 일반적인 속성에 한정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서는 정치인과 경제인이 정확하게 선을 긋듯이 구별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사회적 쟁점에 대해 모든 정치인이 정치 논리만을 주장하거나 모든 경제인이 경제 논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경제 논리를 내세우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고 정치 논리에 좌우되는 경제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글이 너무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치인과 경제인의 일반적인 속성에 비추어서 그들이 각각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만 기초한다고 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정치인과 경제인은 현실과는 조금 다르고요. 정치인과 경제인의 일반적인 속성에만 집중할 겁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인과 경제인의 기본 발상, 환경 속성 이런 것들을 대조해서 비교해 보면 이들의 주장에 담긴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을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정치인부터.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자연인이 아니라 권력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 사안을 제외한, 국민투표 사안은 왜 제외하냐면 정치인은 지금 유권자들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을 대신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국민투표는 이런 정치인들이 대신해서 어떤 사항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국민투표 사안을 제외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행사하는 이런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의사결정에서 주권자를 대신할 권한을 지니게 됩니다. 정치인의 특징이죠. 반면에 대조의 방식입니다. 경제인은 주권자를 대신해서 사회적 의사결정을 할 권한도 없고요. 합법성도 없어요. 그럼 경제인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경제 행위에 관한 전문 지식, 분석 기술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경제인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경제인은 정치인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안을 선정해서 그것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겠죠. 그럼 책임은 누가 집니까? 바로 정치인이 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을 공부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을 하나 더 제시할게요. 여기서는 어떤 기준에 따른 차이점이냐면 정책, 평가,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에 따른 차이점이에요. 정책, 평가, 기준입니다. 정치인은 정책을 평가할 때 투입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요. 그런데 경제인은 효과의 관점에서 평가를 합니다. 일단 경제인부터 볼까요? 경제인은 효율성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예상되는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지금 효율성, 효과 이런 것들이 바로 핵심어예요. 그런데 정치인은 아까 봤던 것처럼 투입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댔죠.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책이 미래에 가져올 효과는 지금 당장 드러난 게 아니죠. 미래에 올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했고 어느 정도의 자원을 투입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정도 투입했는지는 지금 현재의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효과는 지금 드러나지 않고 투입은 당장 드러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치인은 지금 유권자에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제시해야 해요. 그러자면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효과를 제시하는 것보다 현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투입을 제시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정치인은 투입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문단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인은 정책을 평가할 때 투입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경제인은 정책을 평가할 때 효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문단 보도록 할게요. 정치인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요. 그런데 이 그런데부터 여기까지는 시험의 선지에 가장 많이 활용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는데 정말 많이 언급된 부분이니까 조금 신경 써서 봅시다. 자, 국민은 소득, 직업, 성별, 연령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죠. 정치인은 물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긴 하지만 이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어요. 그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의 요구.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치인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 유리한 정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속성 때문에 정치인은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보다 특정 개인, 특정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방금 이 문장이 정말 많이 출제된 내용이에요. 별표 치시고 여러 번 읽어보세요. 정치인은 사회 전체보다는 특정 개인,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역시 대조예요. 경제인은 그럼 어떻게 정책 필요성을 판단하느냐? 경제인은 정책을 분석하고 수립할 때 유권자의 영향력을 오히려 배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인은 유권자를 의식할 필요가 없죠. 이런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또 정치인과는 달리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정책을 수행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아까 정치인들과 차이를 보이죠? 정치인은 유권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정책의 필요성을 판단하고요. 경제인은 사회적 필요성을 기준으로 정책 필요성을 판단해요. 대조적이죠? 자, 방금 이렇게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조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제가 언급했는데 바로 정책 필요성의 기준이에요. 정책 필요성 기준 체크해 놓으세요. 자, 계속 볼게요. 정치인은 투자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만 한정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정책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때로는 비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할 수도 있다. 반면 경제인은 만약에 정책이나 계획이 비효율적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경제인이 직접 어떻게 나설 수는 없겠죠. 대신 투자를 유보해 주세요. 투자를 취소해 주세요. 라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단에서는 정책 수립 방법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점검해 볼 거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정책 수립 방법입니다.
정치인은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정책 목표들은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준 상태에서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정책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책 목표를 규정하지 않고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목표 규정 방식이 어떻습니까?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이익 집단 간에 생기는 마찰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정치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과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과정에서 얼마든지 뭔가 목표 같은 것이 도출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인에게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 과정에서 협상하고 타협하고 교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치인의 정책 결정에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반면에 경제인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중시하기 때문에 정책에 수반되는 사회 전체의 효율성 또 나오죠. 효율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합니다. 자, 판단을 내리고 명확하게 목표를 규정해요. 정치인과 다르죠. 그리고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 지식이나 분석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경제인의 정책 제시에 사용하는 기술은 이거예요. 역시나 대조되죠? 정치인은 명확하지 않게 목표를 규정하지만 경제인은 명확하게 목표를 규정하고요. 정치인은 협상, 타협, 교섭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경제인은 전문 지식, 분석 기술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런 차이점을 제시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가 이렇게 다른 걸 알았는데 뭘 어쩌라는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마지막에서 제시할 수 있겠죠. 정치인의 정치 논리와 경제인의 경제 논리를 알아보았다.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서로 상충, 맞지 아니하고 어긋난다 라는 뜻입니다. 단어 뜻을 묻는 문제에서 상충 출제되었습니다. 이때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가 시장경제 체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를 앞서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효율성만을 내세우기 어려운 정책 사안에 관해서는 오히려 정치 논리가 설득력을 발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더 중요한가, 어떤 논리에 입각한 자원 배분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완결된 합의는 없습니다.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사안에 따라 적절히 활용되어야 합니다. 정치 논리가 필요할 때도 있고 경제 논리가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글의 핵심이지요. 자, 지금까지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를 살펴봤고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을 점검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두 인물 유형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차이점의 기준을 건드리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준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 공평성과 효율성은 무엇을 중심으로? 자원 배분의 기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따라 나눈 것이고요. 아래 내려보면 정치인은 투입, 경제인은 효과,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정책 평가의 기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나눈 거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정치인은 유권자의 요구, 경제인은 사회적 필요성, 이 두 가지는 정책 필요성의 기준,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나눌 때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정치인은 협상, 타협, 교섭을 이용하고 경제인은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이용한다. 이것은 정책 수립의 방법, 어떻게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에 따라서 나눈 것이죠. 학습활동 1번 문제에 정확히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내용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을 풀어봐야겠죠. 내용 확인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의 전반에 걸쳐서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펼쳐놓고 풀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정치인은 이해관계가 다른 모든 국민의 요구를 충족해 주고자 한다. 이해관계가 다른 모든 국민의 요구 제시되어 있는데 내용이 틀렸죠. 여기 제시되어 있거든요. 정치인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그런데 국민은 이해관계가 각기 다르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은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의 요구. 그런데 방금은 모든 국민의 요구를 충족해 주고자 한다라고 했죠. 1번은 틀렸고요. 2번, 정치인은 정책을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객관적, 거시적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어디죠? 바로 경제인을 설명할 때 이 부분에 나오죠. 정치인과는 달리 경제인은 되도록 객관적, 거시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정책들을 수행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2번은 정치인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경제인에 관한 설명입니다. 3번, 정치인은 이익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다. 바로 옆부분에 나오죠. 여기 정치인들의 특성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정책 목표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진 않고요. 이런 마찰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정치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죠. 그 과정에서 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나머지 선지가 왜 틀렸는지 확인합시다. 4번, 경제인은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을 제시한다. 경제인이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활용한다라는 건 맞지만 경제인은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나와 있었죠. 여기도 나옵니다. 경제인은 명확하게 규정된 목표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경제인은 사회 전체보다 특정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특정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건 정치인의 특성이었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2번의 정답은 3번이었어요.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5번 풀어볼 거예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나 내용 확인 유형입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정치인과 경제인의 속성을 통해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이 글이 이런 글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죠.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를 알기 위해서 정치인과 경제인의 속성,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에요. 2번, 경제인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중시하여 주관적인 입장에서 정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인이 정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주관적이라는 말이 없었죠. 바로 객관적, 거시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그 앞부분에 다수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거시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정치인과 달리 경제인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향이 있다. 이것도 우리가 아까 언급을 했었죠. 정치인은 유권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지만 경제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4번, 정치인은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유리한 정책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아까 이 단원 문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부분이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정치인은 이렇게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들, 그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수행할 수도 있다. 5번, 정치인은 정책 목표를 불변한 것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 과정을 통해 변경 가능한 것으로 인식한다. 정치인은 정책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는다고 공부했죠. 그래서 역시 불변한 것으로 보지 않고 변경 가능한 것으로 인식한다. 맞는 선지.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주관적이란 말이 틀렸죠. 다음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볼 건데요. 원래 여기 있었는데 편의상 이쪽으로 옮겼어요. 자, 이게 출제 유형 베스트 두 번째에 있었던 문제죠. 학습 활동에 있었던 그 보기예요. 이걸 보고 윗글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문제. 자, 일단 보기를 같이 볼게요. 기역 지역에서는 방역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그 방역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활용되었어요. 방법 하나, 둘, 셋.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특정한 방역 방법을 선택해야 해요. 그 기준이 가구당 비용, 방역 성공 확률, 예산 투입 대상, 정책 효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우리는 이 글에서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를 배웠어요. 자, 그럼 정치인은 이 네 가지 기준 중에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요? 정치인은 투입이 중요하다고 배웠죠. 유권자에게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건 아직 나오지 않은 결과가 아니라 현재 확실히 알 수 있는 투입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인은 바로 이거 예산 투입 대상 이것을 기준으로 여기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그럼 투입 대상이 많아야 좋겠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아마도 방법 3을 선택할 거예요. 자, 그럼 경제인은 어떻습니까? 경제인은 효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바로 정책의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예요. 경제인이죠. 그럼 정책의 효과가 클수록 좋은 것이니까 여기 200호라는 정책의 효과가 가장 큰 방법 2를 가장 좋은 방역 방법이라고 선택할 겁니다. 방금 언급한 내용에 이 보기를 활용한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끌어냈어요. 그럼 여러분 정지 버튼 누르시고 9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1번 정치인은 방법 3을, 경제인은 방법 2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정치인은 예산 투입 대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방법 3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인은 정책의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책 효과 기준에서 200호가 가장 많죠. 경제인은 바로 200호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거예요. 그럼 답은 1번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 선지가 왜 틀렸는지 확인해 봅시다. 2번, 정치인과 경제인 모두 방법 2보다 방법 1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 2번 문제에서는 방법 1, 2만 보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자, 그럼 정치인은 방법 1과 방법 2 중에 당연히 방법 2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죠. 정치인은 2를. 그럼 경제인은
경제인은 여기 효과가 방법 2가 더 크네요. 경제인 역시 방법 2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틀린 선지. 3번, 경제인은 가구당 비용과 수혜가구 항목에 주목하면서 방역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가구당 비용, 그리고 수혜가구. 경제인은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정책의 효과를 기준으로 방역 방법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정치인과 경제인 모두 방역 성공 가구수보다 방역 성공 확률 항목에 더 주목할 것이다. 방역 성공 확률에 주목하는 인물 유형은 경제인도 정치인도 아니었어요. 틀렸죠? 5번, 정치인은 보기의 가구당 비용과 방역 성공 예측 가구수, 이것에 주목하면서 방역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정치인은 이 두 가지가 아니라 바로 이거, 예산 투입 대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우리 공부했지요. 그래서 적절한 번호는 바로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거든요. 이 보기를 활용한 문제는 정말 많이 출제됐어요. 그리고 이 보기뿐만이 아니라 보기를 적절히 변형한 것, 그리고 가 아니라 나 부분을 활용한 문제,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기에 제시하고 이것을 판단하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글을 공부하고 문제를 통해서 저런 문제 유형도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3-2단원 중에 첫 번째 글,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관한 해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독서 천재 3-2단원 중에 두 번째 글인 나는 고발한다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사회 문화 분야의 글 읽기 두 번째입니다. 나는 고발한다는 에밀 졸라라는 프랑스 소설가가 프랑스의 잘못된 군사 재판을 고발합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에요. 그럼 이 단원에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글의 전반에 걸쳐서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글의 각 부분에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은 기호를 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도가 조금 올라가겠죠. 그리고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 많이 출제됐고요. 보기에 어떤 글을 제시하고 이 글을 이해하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이 보기에는 프랑스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글이 제시가 됐거든요. 바로 밑에 나오는 사건의 배경, 이것이 보기에 제시되기도 하고요. 뒤에 학습 활동에 나온 글이 보기에 제시되기도 했고 교과서 외부의 글이 제시되기도 했어요. 근데 일단 보기에 제시된 글은 프랑스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글이라는 것. 그리고 교과서 더 읽어보기에 평등 문화와 불평등 문화, 여기에 관한 문제도 많이 출제됐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확인하셨고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나는 고발한다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고발한다의 나는 에밀 졸라, 프랑스의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의 군사재판은 잘못되었다 라고 고발하는 글이에요. 신문에 기고한 글이기 때문에 기고문이기도 하고 형식상으로 프랑스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편지글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글 앞에 사건의 배경이 제시되어 있죠. 이 단원의 제목이 사회 문화 분야의 글 읽기잖아요. 그 프랑스 당시에 배경이 어떠했는지 이해해야 이 글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배경이 먼저 제시돼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1870년 프랑스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프랑스는 충격과 분노에 빠지면서
애국주의적 분위기가 사회를 뒤덮어요. 애국주의적 분위기 기억하세요?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한 20년쯤 뒤에요. 유대인 장교인 드레피스가 군사재판에 회부됩니다. 드레피스는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당시에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인들은 유대인을 상당히 많이 박해했거든요. 유대인이 일정한 거주지에 살지 못하게도 하고요. 유대인은 땅을 가질 수 없게도 하고 지금까지도 프랑스에서 유대인을 차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자, 드레피스가 유대인이에요. 드레피스가 무슨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가 됐냐면 적국인 독일에 기밀을 팔아넘긴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거예요. 엄청 큰 죄죠. 결국 그는 유죄의 판결을 받고요. 장교직도 박탈당하고 악명 높은 섬인 대서양 작은 섬에 평생토록 유배되는 이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 이 반유대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던 언론과 여론이 이런 판결을 환영해요. 자, 반유대주의,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주의죠. 언론과 여론이 반유대주의를 갖고 있었다는 건 당시 프랑스 국민들도 그랬다는 거죠. 아까 애국주의적 분위기, 그리고 유대인을 싫어하는 반유대주의, 이것이 지금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는데 유대인 장교인 드레피스가 하필 적국 독일의 기밀을 팔아넘겼다. 사회적인 분위기와 맞아떨어져서 드레피스가 실제로 이런 나쁜 짓을 했는지 없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유죄 판결, 무조건 형벌 이런 식으로 흘러간 거예요. 자, 프랑스의 분위기가 어떻다고요? 애국주의적 분위기, 반유대주의적 분위기예요. 특히 반유대주의는 문제에 상당히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보십시오. 그런데 1896년 육군 참모부에 부임한 정보 책임자 피카르 중령입니다. 자, 이렇게 붉은색 표시는 인물이 나올 때마다 이런 표시를 해놨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물별로 내용 정리가 필요해요. 자, 피카르 중령은 주요 인물입니다. 피카르 중령은 진범이 드레피스가 아니라 에스테라지 소령임을 밝혀냅니다. 그런데 피카르 중령의 상관들은 이 사실을 덮기 위해서 피카르를 튀니지로 전출 보내버려요. 너 사실 알지? 없애버린 거죠. 그러나 1897년 캐스트네르를 중심으로 해서 드레피스를 위한 재심 청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드레피스는 실제로 잘못이 없잖아요. 진범은 에스테라지 소령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일부 지각 있는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이 재심을 청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898년 군사법정은 진범인 에스테라지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이죠. 이 판결로 프랑스 국론은 분열돼요. 그러니까 기존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프랑스의 판결을 찬성하고요. 깨어있는 지식인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판결이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하는 거죠. 이 글의 작가인 에밀 졸라는 비판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난 이틀 후에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신문에 싣게 되고요. 이 신문은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할 이 글은 아까 진범이었던 에스테라지가 무죄를 선고받는 이런 결과가 나온 후에 쓴 글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드레피스가 군사법정에 섰습니다. 드레피스가 군사법정에 현재 섰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되짚는 겁니다. 재판은 완전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황당한지 다음 문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적에게 국경을 열어서 독일 황제를 데리고 와요. 독일은 프랑스에게 적국이죠. 이 독일 황제를 노트르담 성당까지 안내한 반역자라고 해도 적국의 황제를 프랑스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성당에 안내했다. 이것은 돌을 던져 죽일 반역자, 당시에는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역자를 심판한다고 해도 이보다 더 쉬쉬하며 재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누구를 재판하는 것이죠? 드레피스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드레피스 재판이 얼마나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프랑스 국민들은 대경 실색한 채 온갖 풍문이 떠도는 이 무시무시한 배신 행위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배신 행위는 바로 드레피스가 독일의 기밀을 팔아넘겼다라는 누명이죠. 물론 프랑스 국민들은 국가의 조치를 존중해요. 왜냐하면 그때 무슨 분위기가 만연했다고 했죠? 애국주의. 독일에게 전쟁에서 진 그런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프랑스에는 당시 애국주의적 분위기가 만연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가혹한 형벌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죄인,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드레피스죠. 드레피스에 대한 공개 군적 박탈식의 갈채를 보냈고, 그리고 죄인 드레피스가 회한을 씹으면서 오욕의 바위에 영원히 묶여있기를 바랐습니다. 방금 읽은 부분은 프랑스 국민들이 이 사건으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드레피스는 엄청나게 가혹한 형벌을 받았어요. 공개적으로 군적 박탈식을 치르게 됐고요.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은 그보다 더한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드레피스가 오욕의 바위에 묶여있기를 바랐다라고 나와 있죠. 오욕의 바위, 비유법이 쓰였습니다.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언급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비밀의 방에서 조심조심 묻어야만 했던 그 말할 수 없는 것들, 전 유럽을 화염에 휩싸이게 할 수도 있다던 그 위험한 것,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한 저 비밀의 방에서 조심조심 묻어야 했던 말할 수 없는 것, 화염에 휩싸이게 할 수도 있다던 것, 이것은 다 드레피스를 누명에 씌운 것, 사실이 아닌 것들이죠. 직설적으로 그게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묻고 답하는 문답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방, 어떤 방이죠? 비밀의 방. 무엇을 비밀로 붙였습니까? 진실을 비밀에 붙였어요. 그 비밀의 방에는 뒤파티 드클랑 소령, 자, 이 사람도 핵심 인물이에요. 바로 드레피스 대위를 범인으로 날조한 사건의 조작자입니다. 뒤파티 드클랑 소령. 그 방에는 이 사람의 기괴하고도 광기 어린 상상력만이 있습니다. 다 꾸며냈다는 거죠. 기상천외한 삼류소설을 실화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날조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군사법정에서 낭독된 기소장을 보면 이 사실은 금방 드러납니다. 자, 지금부터 프랑스 군 당국이 드레피스 대위를 기소하기 위해서 제출한 기소장의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에밀 졸라라는 이 작가는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기소장인지요. 아주 대놓고 이야기하지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예를 들어 부당한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게 옳은 선지로 출제됐고요.
자기 감정은 드러내지 않고 담담하고 솔직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런 것은 틀린 선지로 출제됐어요. 감정을 드러내었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표출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언급되니까 이것에 대해 체크하고 가세요. 이런 기소장으로 한 인간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것은 불의의 극치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기소장을 읽고 악마도, 바로 이 드레피스 데이가 종신 유배 판결을 내리고 간 그 섬 이름이에요. 악마도에서 말도 안 되는 속죄를 강요당하고 있는 한 인간을 생각하면, 드레피스를 생각하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반항의 외침을 내지르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장담합니다. 이 반항의 외침은 누가 외치는 겁니까? 정직한 사람이라면 외쳐야만 하는 것, 그것이죠. 드레피스 대위를 무슨 근거로 기소했는지 알아볼게요. 이건 프랑스 군사 당국의 의견이에요. 첫째, 드레피스는 수개 국어를 구사해요. 그러니까 첩자 노릇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둘째, 드레피스의 방에서는 위험한 서류가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근거가 되죠? 서류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바로 드레피스 데이가 위험한 서류를 없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간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리고 드레피스는 조상의 나라를 방문한다. 유죄. 그는 근면하고 모든 것을 알고자 할 정도로 지식용이 강하다. 유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다. 유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킨다. 유죄.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근거로 들어서 드레피스 데이가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누가? 프랑스 군사 당국이요. 읽는 저도 어이가 없는데 이 글쓴이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나 터무니없는 내용이고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요. 역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요. 에밀 졸라가 재판이 부당하다고 본 근거 첫 번째가 바로 이 기소장의 내용입니다. 체크하시고 이 에밀 졸라가 든 근거가 나올 때마다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기소장의 내용이 터무니없고 황당한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소 항목은 14가지인데 문제는 오직 하나, 명세서예요. 프랑스 군 당국에서 제시한 증거죠. 우리는 필적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명세서에 쓰인 그 글씨체가 드레피스의 글씨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그들 중 한 명, 필적 전문가들 중에 한 명 이름이 고베르 씨거든요. 이 고베르 씨가 프랑스 군사 참모본부의 의도대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에 험악한 처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방금 필적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 필적 전문가 중에 한 명이 참모본부의 의도대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서 험악한 처분을 받은 것, 이것은 재판이 부당하다는 근거 두 번째에 해당하죠. 그건 밑에 가서 한 번 더 언급할게요. 하나 더. 법정에 증인이 출두했어요. 23명이나 되는 장교가 출두했는데요. 장교예요. 장교라는 말은 군인이라는 거죠. 바로 23명의 증인이 모두 국방부 소속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드레피스에 대한 재판을 기소한 것도 군사당국이고, 그리고 재판부도 국방부 소속이고, 증인도 국방부 소속이에요. 이거는 자기들끼리 짜고 드레피스를 완전히 유죄를 만들겠다라고 작심을 한 거죠. 재판이 부당하다고 본 근거 두 번째, 증인들의 구성입니다. 전원이 국방부 소속 장교고 그러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죠. 그러니까 프랑스 군사 당국에 유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부당하다.
명세서가 유일한 물증이었어요. 그런데 필적 전문가들조차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판이 부당하다고 본 근거 세 번째, 명세서의 필적 감정입니다. 두 가지 있죠.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요. 그중에 고베르 씨는 군의 의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험악한 처우를 받았어요. 그럼 이쯤 되면은 드레피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군법회의 재판관들이 당연히 무죄 판결을 내릴 거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프랑스 군사당국, 군사의 참모 본부에서는 유죄 선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 장의 기밀 서류를 꾸며냅니다. 기가 차지요. 무죄를 선고한 게 아니라 이미 유죄라고 박아놓고 증거를 날조한 거예요. 일반에 공개할 수 없는 기밀 서류래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유일한 증거라면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정당화해 해주는 기밀 서류, 우리가 경배해야 할 기밀 서류,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기밀 서류. 상당히 비아냥되는 어조죠. 드레피스의 유죄 선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 기밀 서류. 얼마나 부당한지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서류입니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죠. 그 옆에는 이 기밀 서류란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 제시하고 있어요. 여자들 이름으로 오간 서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편지의 내용 가운데 D라는 이니셜로 불리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드레피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거 기밀 서류라서 확인도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편지가 선전포고 없이는 공개할 수 없는 국방 관련 기밀 서류라니요. 너무나 황당한 거죠. 아닙니다. 아니고 말고요. 거짓입니다. 라고 말해요. 재판이 부당하다고 본 근거 네 번째, 비공개 기밀 서류입니다. 이 기밀 서류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거짓된 내용의 자료입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다니 가증스럽고 파렴치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프랑스 군사 참모 본부입니다. 그들은 국민 감정 뒤에 몸을 숨긴 채 국민들의 감정이 어떠한지는 알고 있지요. 아까 애국주의에 휩싸여 있었고 반유대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감정 뒤에 몸을 숨겨서 사람들의 가슴을 동요시키고 정신을 왜곡하고 입을 막고 있다. 이것은 공민 범죄다라고 말합니다. 프랑스 군사 참모 본부는 국민 감정을 선동하고 왜곡하고 진실을 억압하는 공공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통령 각하 편지에 수신인이 드러나죠. 이렇게 해서 사법적 오판이 저질러졌습니다. 드레피스의 유죄가 선고되었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 글의 글쓴이가 드레피스가 무죄입니다 라는 근거가 제시되거든요. 드레피스는 도덕적이고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돈을 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힘들고 범죄 동기가 부재한다는 것과 동일하죠. 그리고 드레피스는 끝없이 자기가 무죄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들어서 드레피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뒤파티 드클랑 기억하십니까? 사건을 날조한 주범입니다. 뒤파티 드클랑 소령의 기발한 상상력, 그를 둘러싼 종교적인 환경, 그리고 우리 시대의 불명예, 사회문화적 분위기죠. 더러운 유대 사냥,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해서 드레피스라는 희생자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드레피스에 관한 재판에 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제 에스테라지 사건을 다룰 거예요. 에스테라지가 누군지 기억하시죠? 에스테라지는 사건의 진범입니다. 자, 이제 에스테라지 사건을 보겠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이 시작된 지 3년이 흘렀어요. 양심적인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안을 느꼈고 드레피스의 무죄를 확신하게 됐어요. 이 양심적인 많은 사람들에 바로 이 쇠레르 캐스트네르라는 사람이 포함되거든요. 이 사람은 드레피스의 재심 청원 운동을 벌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양심적인 사람들도 처음에는 의심을 많이 품고 있었어요. 그만큼 드레피스에 관한 진실이 꽁꽁 묻혀져 있었다는 거죠. 이 의심을 거쳐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됐어요. 드레피스는 죄가 없구나. 자, 이 사람은 이 사건을 탐구하는 동안 참모본부에서 일어난 주요 돌발 사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만은 밝혀두겠습니다. 자, 그럼 참모본부에서 일어난 주요 돌발 사태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상데르 대령이 사망했어요. 이 사람 이름을 언급해서 문제로 몇 문제 출제됐거든요. 상데르 대령이 사망한 뒤에 이 사람의 후임으로 바로 피카르 중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피카르 중령, 아까 사건의 진실을 밝힌 군인이었죠. 피카르 중령은 정보국장직을 물려받았어요. 자, 직무 수행을 하던 중 피카르 중령은 어느 날 전보를 하나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진범을 밝히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 전보란 외국 대사관 요원이 에스테라지 소령에게 보낸 전보엽서 한 통이에요. 이게 바로 에스테라지가 독일의 첩자 역할을 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 전보엽서 한 통을 수중에 얻게 됐어요. 그럼 조사를 당연히 해야겠죠. 왜냐하면 정보국장직이니까요. 이렇게 피카르 중령은 최소한의 의무를 다했어요. 그가 상관의 의도를 넘어서 독자적으로 행동한 적은 없습니다. 피카르 중령의 행동은 정당하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조사를 오랫동안 했고요. 그럼 보고를 해야겠죠. 피카르 중령은 자기 직속 상관인 공스 장군에게 전달했고 부아테프르 장군, 메르시에 장군, 그리고 최종 국방부 장관인 비오 장군에게까지 보고했습니다. 피카르는 중령이고요. 자기가 조사한 바를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책임은 바로 최종 결정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되겠죠. 당연히 이 사람들이 사건의 진실을 바로 잡아야 돼요. 사람들의 입에 수없이 오르내린 그 유명한 피카르 문서. 피카르 문서라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에밀 졸라는 이게 피카르 문서가 아니라 비오 문서라고 말합니다. 비오 문서라고 말한 이유는 이 보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피카르가 아니라 비오에게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문서는 장관을 위해 부하가 작성한 문서고 지금도 국방부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다. 비오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조사는 1896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어요. 자, 특히 강조해야 할 건 조사 결과 공스 장군이 에스테라지의 유죄를 확신했다는 사실, 부아데프르 장군, 비오 장군, 이 장군들이 작성자가 에스테라지라는 것, 즉 범인이 에스테라지라는 것,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 언급했던 이 모든 상관들이 에스테라지가 범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중요합니다. 내용 확인 문제. 자, 그 뒤에 어떻게 했느냐? 자, 피카르 중령의 조사는 이런 사실, 에스테라지가 진범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충격이 엄청나죠? 왜냐하면 에스테라지가 유죄다라는 선고는 그 앞에 이미 내렸던 드레피스 사건을 재심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죠. 이것은 참모본부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막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을 재심하는 걸 극도로 꺼렸다는 거예요. 왜죠? 드레피스 사건을 재심한다는 건
프랑스 군사 참모 본부가 나는 잘못했소 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만큼 보수적이고 권위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잠시 고뇌에 찬 심리적인 혼란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만 해도 비오 장군은 국방부 장관이죠. 드레피스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비오 장군은 진실을 몰랐던 거죠. 몹시 깨끗한 채로 장관직에 취임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진실을 알았으니까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비오 장군은 진실을 밝히지 않는데 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여론에 대한 공포입니다. 프랑스 군사를 믿고 있는 프랑스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고, 만약에 그 기대를 저버렸을 때 어떤 후폭풍이 따를지 걱정됐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참모 본부 전체를 파멸시킬지도 모른다는 걱정. 이렇게 두 가지 걱정 때문에 비오 장군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순간 이때의 자신은 비오 장군을 의미합니다. 군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을 하기는 했겠지요. 추측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자 만사가 끝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이 사건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이는 바로 비오 장군. 그때부터 이 비오 장군의 책임은 커져갔고 다른 사람들의 책임까지 떠안게 됐어요. 특히 비오 장관은 다른 사람들만큼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오 장관은 정의를 구현해야 할 책임자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오 장군은 국방부 장관이에요. 군에서 정의를 구현해야 할 책임자이고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가장 큰 권한을 지닌 국방부 수뇌부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오 장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비오 장군, 부아데프르 장군, 공스 장군, 드레피스가 무죄라는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는데 그들은 진실을 숨기는데 급급합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볼게요. 위 고발을 함으로써 저는 이런 법정 조항에 따라 명예훼손 행위로 기소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 글을 기고했다. 즉, 내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다. 글쓴이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될 걸 감수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글을 썼어요. 자, 내가 고발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그들은 제게 사회 악의 표본일 뿐이다. 즉, 자신의 행동이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행위는 진실, 정의, 이것의 폭발을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 수단일 뿐입니다. 자기의 이 글로 인해서 진실과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 불타는 항의는 영혼의 외침이다. 그러니까 나를 중죄 재판소로 소환해서 푸른 하늘 아래서 조사해라. 나는 당당하다. 그리고 대통령 각하에게 인사하며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제시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글 때문에 에밀 졸라가 굉장히 큰 곤혹을 치르게 되죠. 학습활동 뒷부분에도 나와요. 학습활동에 보면 드레피스 사건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제시한 부분이 나오죠. 이건 우리가 가장 앞부분에 여기 사건의 배경 공부했을 때 이미 다뤄본 거라서 따로 보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뒷부분에 에밀 졸라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글도 제시되죠. 이 글을 보면은 에밀 졸라가 추구했던 진실을 밝히는 행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내용 전반을 확인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앞에 같이 공부했던 내용을 보고 문제를 풀기 조금 버거우실 거예요. 교과서를 펼쳐놓고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비오 장군은 두아데프르 장군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글에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 있네요. 여기서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조사 결과 공스 장군, 그리고 부아데프르 장군, 비오 장군, 이 사람들이 명세서의 작성자가 에스테라지라는 것, 즉 범인이 에스테라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즉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정답은 1번이네요.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확인합시다. 2번. 피카르 중령은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상데르 대령에게 보고한 후 공스 장군에게도 보고하였다. 상데르 대령이 언제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상데르 대령은 여기 나오죠? 상데르 대령이 사망한 후 피카르 중령이 정보국장직을 물려받았습니다. 상데르 대령의 후임으로 피카르가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카르가 상데르 대령에게 보고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3번. 참모본부는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 필적 전문가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명세서를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명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명세서를 필적 전문가가 감정을 했더니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배웠죠. 일치하는은 틀렸어요. 4번. 당시 일반에 공개된 기밀 서류는 참모본부가 유죄 선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증거로 제시한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죠. 기밀 서류는 참모본부가 유죄 선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증거로 날조한 게 맞아요. 그런데 공개된 게 아니라 비공개됐다라고 배웠죠. 그런 비공개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했었어요. 여기 기밀 서류. 기밀 서류라는 것 자체가 비공개되었다는 걸 뒷받침하죠. 5번. 장관직에 취임하기 전부터 부패했던 비오 장군은 진실이 밝혀지면 참모본부가 파멸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비오 장군이 참모본부가 파멸될 것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걱정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라는 내용은 여기 나오죠. 그런데 비오 장군은 원래 깨끗한 채로 장관직에 취임했다. 즉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1번의 정답은 1번이었죠. 하나 더 풀어봅시다. 여기 5번. 비오 장군이 진실을 밝힐 수 없었던 이유. 자, 골라보십시오. 같이 볼게요. 방금 공부한 거라서 금방 푸셨죠? 자, 답은 몇 번입니까? 여론에 대한 공포, 그리고 참모본부를 파멸시킬지도 모른다는 걱정. 이 두 가지 때문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7번 하나 더 풀어볼게요.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풀어보세요. 자, 같이 봅시다. 기억. 드레피스의 인품과 경제적 배경을 근거로 들며 드레피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 글에 그대로 있었죠.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부분에 제시됩니다. 드레피스의 도덕성, 부유한 환경, 범죄 동기의 부재, 끝없는 무죄의 외침. 이것을 들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품, 경제적 배경 근거로 들었었죠. 기억은 맞는 것. 니은 사법부가 비논리적인 기소장에 근거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불의를 비판하고 있다. 기소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말하고 있었죠? 디귿, 에스테라지가 유죄라는 진실을 막기 위해 드레피스 사건의 재심을 막은 군부의 책임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에스테라지가 유죄라는 진실을 막으려고 드레피스 사건의 재심을 막은 것이 아니라 드레피스 사건의 재심을 막기 위해서 에스테라지가 유죄라는 진실을 막았죠. 이것은 앞뒤 선후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프랑스 이 군사 당국이 무서워했던 것은 바로 드레피스 사건의 재심이었습니다. 리을, 참모본부가 필적 전문가를 압박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명세서가 근거로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필적 전문가들 중에서 고베르시가 군의 의도를 따르지 않아서 험한 대우를 받았다고 그래서 언급했었죠. 그 말은 참모본부가 필적 전문가를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구나. 명세서는 근거로 타당하지 않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음, 드레피스의 재판 이후 에스테라지의 재판 전까지 프랑스 국민 모두가 유죄를 확신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 프랑스 국민 모두를 비판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아요. 국민 정서 뒤에 숨어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었던 프랑스 군사 참모 본부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기역, 그리고 니은, 리을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그리고 단원 뒤에 보면 평등문화와 불평등문화라는 더 읽어보기도 제시되어 있죠. 국가별 권력 거리의 차이를 설명하는 글이거든요. 불평등 수용도가 국가별 권력 거리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 확인 문제,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 보기를 제시하고 이 글을 이해하는 문제, 이 글도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돼서 글의 내용을 이해한 뒤에 문제를 반드시 접해 보셔야겠어요. 자, 그러면 3-2단원 중에 두 번째 글인 나는 고발한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